방판하는 회사에 들어갔어요. 서로 맞교환해서 아직 서로 그 책이 아직 살아남아 아니면 구룡포 가가지고 오징어 기 땡겨야 되기 때문에 엄마랑 같이 너는 그러면 기획팀으로 와라 해가지고 이제 1년 만에 이제 이랜드 계약직이긴 하지만 기획팀에서 거기서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돼. 뭐 눈에 보이는 이 순간에 이 제품을 고르게끔 조정하는 일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죠. 이 가게 매출이 10배 정도로 돼요. 그러셨군요. 네. 안녕하세요. 소사장 소피아입니다. 오늘 소사장이 만난 사람들에서는 비주얼 전략가 이랑주 박사님을 모시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하시는 일을 좀 간단하게.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이라는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하고 네. 현재 브랜딩 회사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비주얼 머천다이징이라고 하기도 하고 비주얼 전략이라고 하는데 좋은 물건을 좋아 보이게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책은 남편이 식당 창업을 할 때 관련 서적을 많이 읽었는데 이 책 굉장히 도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 조명 같은 거 이제 음식점 하니까 조명 말씀도 있었잖아요. 네. 이걸 보니까 다른 가게가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고객은 진열된 상태만 봐도 이 제품이 고가인지 저가인지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격이 좁을수록 가격이 저렴해 보이고 간격이 넓을수록 비싸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방을 하나 진열할 때 가방 앞에 가방이 있고 가방 옆에 가방이 있고 가방 위에 가방이 있으면은 저렴한 가방이다. 15,000원.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대에서 싸게 이제 막 할 때는 그렇죠. 그렇게 먼저 손이 가죠. 그렇죠. 그리고 명품은 뭔가 이렇게 뒤에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그것도 원칙이 있어요. 중저가는 가방 크기 반만큼 띄워요. 고가는 가방 크기만큼 띄워요. 근데 초고가는 이 테이블에 자기 혼자 있어요. 아무도 접근 못해. 나 고가야. 이렇게 시각적으로 이미 가격을 결정시키는 거죠. 네. 근데 이것을 보는 소비자가 그걸 보는 즉시 느끼는 건 거잖아요. 그렇죠. 소비자들은 동물적으로 그걸 캐치하는 능력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격에 맞게끔 간격을 정하고 진열을 해야 고객이 납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주얼 전략은 고객이 납득할 만한 시각적 비주얼을 갖추게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웨딩샵을 5년 운영을 했었거든요. 초기에는 어떤 드레스도 놓고 어떻게 뭐 DP도 하고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많이 해보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전략을 바꾸는 게 뭐가 있었냐면 그냥 오는 사람을 기쁘고 즐겁게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피팅을 하는데 예전에는 드레스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드레스는 이렇게 입으면 예쁘고 이 드레스는 요거가 공임이 더 들었고 소재도 설명하고 막 이런 시간을 보내는 그 결심을 한 후에는 연애는 어떻게 했고 둘이 어떻게 만나셨고 둘이 너무 좋으셨겠네. 잘 어울리네요. 뭐가 좋으셨어요. 드레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이분이 계속 뭐 우리 연애는 이랬고 이 남자는 뭐래서 좋고 그러면서 뭐 저한테 얘기하시면서 막 또 다시 행복하시니까 그것만 집중을 했더니 사가더라고요. 그쵸. 네. 그게 백화점에서 쓰는 전략인데 그대로 하셨네. 백화점에서 이런 전략이 쓰군요. 백화점에서 고객을 행복하고 즐겁게 하는 요소가 조명인데 백화점 1층이 거의 화장품이잖아요. 그래서 3,500켈빈으로 돼 있어요. 세계 온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여자의 피부결이 제일 예뻐 보이는 게 아주 예뻐 보여요. 백화점 지나갔다가 우리 1층에 화장품 코너가 있으니까 거울에 내 얼굴이 딱 보이잖아요. 반대 내가 너무 예뻐. 그날 완전히 기분 업되는 거죠. 뭘 입어도 예뻐요. 어제까지는 내가 필요 없었던 물건을 오늘 보는 순간 내가 왜 얘를 안 데리고 지금까지 얘가 왜 여기 있었지? 데려가야 되겠다. 이런 욕망을 자극하게끔 연출을 해놔요. 멋있게 예쁘게 귀엽게 연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이 왜 백화점인지 아시잖아요. 백화점은 100바퀴는 돌아야 된다 해서 백화점이에요. 그래서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여러분을 100바퀴 돌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백화점은 자주 안 가시는 게 예전에 이제 회사를 들어가실 때는 이런 직업을 내가 가져서 전문가 되어야지 안 하셨을 것 같거든요. 없었어요. 그죠? 제가 구룡포라는 시골 지금 과메기철이죠. 네. 구룡포라는 그 시골에서 여상을 나왔어요. 근데 저는 대학을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근데 집안 형편이 대학을 갈 형편이 안 됐어요.
이제 엄마는 은행에 가면 돈이 많다고 생각하셔가지고 너는 은행원이 되어야 된다. 세뇌를 했는데 그때는 주산이라고. 그쵸. 모르시는 분은 박물관에 가면 있어요. 옛날 은행원들이 컨트롤한 게 아니고 주산으로 했어요. 맞아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주산이 안 되는 병에 걸렸어요. 이러니에 이혼하는데. 은행은 취직해야 되는데 저는 그 계산기로 여기 1번에서 20번까지 계산하면 20번이 다 다른 답이 나와요. 진짜. 그래서 매일 공책에 그림 그리는. 그림은 관심이 많았구나. 네,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엄마는 미술 학원은 전혀 보내주지 않죠. 미대는 더 비싸고. 더 비싸고 하니까 이제 전 대학을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상을 진학해서 거기에서 이제 인문계반을 도강을 한 거예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 가고 싶으니까 청강을 하게 됐고 이제 근데 대학이 그렇게 넉넉하게 가지는 데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TV 같은 데 보면 그렇게 머리띠 베고 공부하면 막 시골에서 막 고생하다가 대학 붙고 막 좋은 대학을 그 드라마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지방 전문대를 들어가게 됐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2년 마지막 학기에 백화점에서 이런 디스플레이 하시는 선생님인데 새로운 직업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 직업이 있구나. 이런 직업이 있구나. 언니가 서울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서울에 놀러 왔는데 분명히 제가 여름방학에 왔는데 내려갈 때 가을로 돼 있는 거예요. 쇼윈도가. 그게 되게 어렸을 때 인상적인데 그걸 하는 사람이 학교에 강의하러 오신 거예요. 저게 나의 직업이다. 나는 저렇게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라는 꿈을 처음 가지게 됐어요. 그러셨구나. 네. 그런데 바로 이제 찾으니까 그런 직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룡포 시골에서 저는 대구로 이동하게 됩니다. 직장을 찾아서. 근데 이제 지방 전문대를 나온 아이가 직장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다단계 회사인지 모르고 다단계 들어가가지고 사기당했어요. 어떡해. 네. 빨리 깨닫고 이제 도망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벤트 회사에 갔다가 거기도 약간 책 파는 무슨 회사였어요. 그리고 그때 친구들에게 팔려고 이제 산 그림책이 아직도 집에 있어요. 그 다단계에서 책. 저도 그런 우여곡절 진짜 처음 얘기해 보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대구에 올라와서 어떤 아파트에 방 한 칸에 제가 입주했었어요. 친구랑 같이. 그러니까 친구도 무슨 책 방판하는 회사에 들어갔어요. 서로 맛교환해서 아직 서로 그 책이 아직도 있어요. 매출 올려 잘 살고 계시죠? 잘 살고 계세요. 그렇게 해서 걔는 위인 전집하는 애였고 저는 미술책을 파는 아이였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책을 둘이서 막 팔러 다닌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책도 안 팔리고. 그래서 친구는 안 되겠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해서 그 친구는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네. 이제 구룡포로 다시 돌아가고. 구룡포 친구시구나. 네, 구룡포로 돌아가고. 저는 이거 안 되겠다. 뭐 일자리를 찾아봐야 되겠다 해서 원서를 계속 넣었죠. 그래서 그 마지막에 된 게 이랜드였어요. 그래서 이랜드 입사를 우여곡절 끝에 하게 됐어요. 계약직으로 이제 대구지사에서 제가 근무를 하게 됐어요. 쇼윈도부터 시작해서 매장 내부, 행거에 옷까지 다 이렇게 본사의 규정대로 이제 진열하는 업무를 했는데 전국을 다니면서 오픈을 하게 됐는데 그때 생각을 한 게 기획은 어떻게 하는 거지? 이것을 기획하는 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팀장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뭐 며칠 날 어디 가고 쭉 정리해서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게 PPT가 없고 큰 보드 이런 거 한 10장 붙인 거를 접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쫙 펴가지고 벽에 붙여놓고 이제 이거 대구 동성로 지점은 이렇게 돼 있고 황금 지점은 이렇게 돼 있고 이제 그걸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코디네이터 8명이 와가지고 이제 경상도 지역엔 제가 하고 강주 지역 뭐 경기도 서울 지역에서 이제 쭉 발표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팀장님은 이 일을 내가 이 집을 갖고 저 집을 갖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대구 권역에서 내가 관리하는 매장 50개 중에 제일 본사 규정대로 잘하는 데가 어디고 그리고 가장 협조적인 데가 어디고 다음에 갔을 때 가장 유지가 잘 된 데가 어디고 제일 깨끗한 집은 어딘지가 궁금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를 1위부터 이제 5위까지를 딱 정했어요. 그래서 이 집은 1위가 청결 1위
그 다음에 본사 매뉴얼 준수 1위, 유지도 1위 이렇게 해서 이제 3개 파트를 나눠가지고 먼저 상위권 5개를 딱 하고 그 다음은 내가 갔다 온 순서대로 딱 했어요. 팀장님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입사 몇 년차 하신 거예요? 그냥 한 달 지나고. 시키지도 않은 일을 우선 하신 거고. 살아남아야 되고. 제가 계약직 3개월이었기 때문에. 아, 계약직 3개월이었구나. 그게 또 그거였겠네요. 절실하면 좋네. 살아남아야, 아니면 구룡포 가가지고 오징어 기 땡겨야 되기 때문에 엄마랑 같이. 그건 너무 싫은 거예요. 오징어 기 땡기고 막 명태 말리고 막 이러는 게.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나는 어떻게 살아남았지. 그래서 3개월에서 이제 6개월이 연장이 된 거예요, 계약이. 그리고 6개월 지나고 다시 이제 1년이 연장이 되고, 너는 그러면은 기획팀으로 와라. 해가지고 이제 1년 만에 이제 이랜드 계약직이긴 하지만 기획팀에서 거기서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된 거죠. 대구에서 이제 서울로 올라왔죠. 가리봉동에서 자취집을 하나 구해가지고 올라와서 네. 이제 거기에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 2년 지나면은 정직원이 되거나 뭐 이제 계약직을 그만둬야 되는 그런 법이 또 있잖아요. 맞아요. 이랜드는 그때 4년제 사람들만 뽑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문대 졸업자가 이제 다닐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리에 빠졌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이제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만났는데 여기서 그만둬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투덜투덜 디스플레이를 하러 간 거예요. 네. 그래 디스플레이를 이제 다 마치고 쇼윈도를 저는 이제 항상 닦았어요. 내가 진열한 상품이 예쁘게 보여야 되니까. 이제 정말 시키지도 않은 여러 가지를 계속 진짜 최선을 다하셨네요. 대단하시다. 뭘 하다 보면 기회가 생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쇼윈도에 먼지를 막 닦고, 이제 밖에서도 닦았어요. 그럼 막 닦고 있는데 뒤에서 뭐가 팔락팔락 하는 게 윈도에 이렇게 팔락팔락 비치는 거예요. 딱 이렇게 쳐다봤는데, 현대백화점 울산 방어진점에 크게 현수막이 붙은 거예요. 현대백화점 부산점을 오픈하는데, 디자인실에서 뽑는다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전문가를. 오, 디스플레이 전문가. 3년 이상 된. 그런데 경력이 2년밖에 안 됐잖아요. 일단은 되든 안 되든 해보자. 안 되면 말고. 그렇게 했는데 다행히 합격이 되고 현대백화점에 입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입사한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입사한 이후에는 정말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너무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인생이 10년이 어떻게 간지 기억도 안 나요. 10년 근무하신 거세요, 거기서? 네, 10년 정도 근무했는데 이제 한 3개월 정도 지나고 보니까 고객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돌고 좌측의 화려한 걸 보고 나중에 안정적인 우측에 있는 물건을 고른다.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장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나는 쇼윈도 디자인보다는 현장이 재밌다.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 움직이는 스타일리스트 제도를 국내 최초로 만들게 되고 이제 그 팀들과 현장에서 고객이 뭐 눈에 보이는 이 순간에 이 제품을 고르게끔 조정하는 일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죠. 그래서 그 기회를 얻으셨어요, 그러면?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팀들하고 백화점 전체를 컨트롤하고 이제 거기서 또 근무를 하면서 그때 제가 독일의 어떤 전문가가 오셨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한국은 백화점을 이제 그때만 해도 형태를 외국에서 이렇게 가지고 와서 예쁘게는 짓는데 꽃등심이 이제 다 죽었다는 거예요. 마블링이. 갈치의 빛깔이 다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명이라든지 밑에 어떤 걸 깔아 놓느냐든지 옆에 어떤 제품을 놓느냐에 따라서 이 제품의 가치가 올라가고 고객이 신선함을 느끼고 맛있음을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디테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와서 이제 그런 것들을 교육하고 저희가 이제 조명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바꾸게 됐죠. 그래서 백화점이 똑같은 제품을 더 비싸게 팔고 더 고급스럽게 보이게 하는 이유가 이런 요소들을 가미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백화점 퀄리티라는 명품의 퀄리티라는 것들이 이제 생성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요소는 우리가 작은 가게를 하는 분들도 충분히 적용시킬 수 있는 것들인 거죠. 네. 어느 날 우연히 제가 소상공인 점포에 이제 컨설팅을 가게 됐는데 제가 백화점에서 10여 년을 이제 한 거를 하나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횟집을 갔는데 조명이 약간 푸른 빛이 돌아요. 먹는 사람들이 다 인상이 안 좋아. 그러니까 푸른 빛에서 먹게 되면 쓴맛이 나요. 모든 음식에서. 이게 자율신경계가 교란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혀 안 하고 계시는. 그걸 알게 되셨군요. 네,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소상공인 그 컨설팅이 아니죠. 그 강연 같은 자리였던 거죠. 그리고 그때 경험을 하시고, 소상공인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러면은 창업을 생각을 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창업
저는 백화점 사장이 꿈이었기 때문에 계속 10년 동안 내내. 네, 내내 저는 그냥 백화점 사장이었어요. 그럼 왜 그 꿈을 왜 그러면 포기하셨어요? 그릇 가게 사장님 때문에. 백화점 CSR 팀에서 한국의 전통시장이 되게 어려움에 처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 좀 도와줘야겠다. 그게 혼수 전문 시장이었는데 지하는 패백 음식을 하고 이제 1층에는 포목적, 2층 그릇가게, 병풍, 제기 뭐 이런 걸 파는 데인데 이제 손님이 안 가잖아요. 요즘 다른 데서 웨딩 뭐 이쪽에서 하니까 시장에 갈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장님은 매장을 점점 확대를 하신 거예요. 그때 온라인 몰이 막 이제 생겨서 막 붐이 이를 때인데 온라인 그거 실체도 없는 거. 전국에서 제일 큰 매장 하면 우리 집이 잘 됐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옆집을 인수하고 그 옆집을 인수하시고 공격적으로 하셨는데 띄우셨는데 이제 매출을 3만 원, 뭐 5만 원 하루에요? 네, 100평짜리 점포. 어머 어떡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강의가 다 끝났어요. 근데 이제 누가 손을 탁 잡는 거예요. 에스컬레이터 앞에 자기 집인데 한 번만 가자는 거예요. 그 그릇 가게 사장님이었어요. 그래서 손에 이끌려서 갔더니 막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냥 막 포개져 있었구나. 네. 그러니까 본인도 이거를 이제 옆에 이제 인수를 하긴 했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점포를 비포 애프터 바꾸게 되고 매출이 오르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으로 파는 방법들도 알려드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 가게 매출이 10배 정도 오르게 돼요. 우와. 네, 10배 이상 오르게 되고 근데 이제 그날 제가 다 못 도와드려가지고 이제 서울에 돌아와서 회사 업무를 하면서 틈틈이 이제 원격으로 이제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면 이렇게 체킹해서 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한 3개월 정도 진행을 했었어요. 그건 왜 하신 거예요? 너무 안 돼 보여가지고.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도 3개월을 했다는 거는 어떤 더 큰 책임감이 있어야지 가능한 일인 것 같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자기 지금 방어진 앞바다에 빠져서 죽고 싶다고 하셨어요. 너무 절실한 상황이 네, 근데 저도 아버지가 어렸을 때 그 사업을 실패하셔가지고 저희 집에서 이렇게 돼지 잔반을 얻어다가 먹였어요. 집에 이제 아빠는 일이 없고 집이 갑자기 어려워졌으니까. 그런데 이제 엄마가 통조림 공장에 취직을 하고 거기서 이제 찌꺼기가 남아오면 이제 돼지를 길러서 이제 장날에 팔아야 되니까 마당에다가 이제 축사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돼지 잔반을 이렇게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그걸로도 모자라니까 이제 엄마가 아침에 학교 갈 때 이거 하나씩 들고 가라는 거예요. 손에다가 엄마가 이제 그 잔반통. 옛날에는 식당에 이렇게 통이 있으면은 음식 같은 거 남으면은 그래서 그 초등학교 앞에 찐빵하고 국수를 파는 집이 있었어요. 그 집이 친구 집이었어요, 마치. 거기다가 이제 그걸 갖다 놓으면 이제 그 아주머니가 국수 이런 거 남으면 담아 놓으면 제가 그걸 들고 이제 점심이 제 담당이 전 초등학생이니까 그래가지고 막 엄청 빨리 뛰어가요. 왜냐하면 돼지가 엄청 배가 고프면요. 난리 나요? 난리 나요. 그러니까 축사 그 문을 우리가 허술하게 만드니까 코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올려가지고 옆 배추밭을 다 뜯어먹어요. 그러니까 저는 막 비생속도로 달려가지고 이제 돼지를 주는 거예요. 돼지가 배고프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가족이 그 돼지를 다 길러서 이제 시장에 장날에 팔아서 그 학교를 다니게 된 거죠. 근데 그 어린 시절에 뭐 끝나고 애들이랑 놀고도 싶을 수도 있고 이거 들고 지금 빨리 가는 거 싫을 수도 있고 그런 적은 없으셨어요? 돼지가 일단 돼지가 배고프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고 이걸 내가 안 하면 우리 엄마가 또 더 힘들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그 엄마를 힘들게 하기 싫었어요. 어린 마음에. 너무 어린 시절인데 세상에. 그러셨구나. 대단하네요. 그럼 언니 뭐 오빠들 분들 다 되게 열심히 온 가족이 그런 건가요? 네, 온 가족이 살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제 바로 위에 언니 빼고. 지금 제일 친한데 우리 언니는 노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맨날 롤라장에 그래가지고 롤라장 아니 그게 근데 되게 당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언니 입장에서 그게 되게 당연했어요. 굉장히 당연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일찍 철이 들었다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다 보니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러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이게 정말 머리로는 안 되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간 김에 가르쳐 드릴 수는 있지만 지금도 뭐 제주도에서 하시는 뭐 그런 일도 뭐 일항저 간다 이러면서 소상공인 분들 도와주시기도 하고 이런 뭐 여러 가지 행동들이 한 번은 할 수 있지만 이걸 오랜 기간 그리고 그때도 3개월을 하시고 이러는 거는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 같아요. 그때는 제가 직장이 있었고, 근데 저한테는 그렇게 이제 매장 한 개를 도움을 드리는 게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그날 저녁에 이제 마지막 3개월을 끝내고, 이분들이 이런 상황의 분들이 되게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이분들을 돕는 회사를 창업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저희 집 거실 주공 아파트 304호에서 일항주 비주얼 머천다이징 연구소라는 회사를 이제 처음으로 창업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창업을 했는데 아무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전통시장 특별법이 그때 만들어지게 돼요. 이제 제가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을 7년 동안 다니면서 소상공인 점포를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우와. 네.